얼마 전까지 청약 열풍으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만 역대 최대인 약 31조 원이 몰려서 화제였죠. 상장 첫날 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더니 이틀 연속 상한가로 대박이 났습니다. 자, 우리 사주 받은 임직원들은 몇 억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고요. 7월 8일 기준으로는 주가 21만 7천 원에 코스피 17위로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16조 9,940억. 자,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으니 청약 받으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요즘 그렇잖아도 코로나19 치료제로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SK바이오팜에도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SK바이오팜은 이름이 암시해주듯 상장 후 SK 주식회사 지분이 75%에 달하는 SK의 바이오 계열사입니다. 워낙 유명한 계열사가 SK에 많죠.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이오팜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계열사죠. 자,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회사를 키운 방식입니다. 처음 선경직물, 그러니까 직물 공장에서 시작된 SK는 이렇게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기까지 사실 계열사를 하나하나 공들여 키우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걸 사오는 대기업 마인드로 계열사를 키워왔거든요. 먼저 SK를 재계서열 10위에서 5위로 껑충 뛰게 해준 당시 유공이라고 불렸던 대한석유공사의 인수로 탄생한 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이고요. SK텔레콤은 1984년 설립된 한국이동통신서비스, 그러니까 옛날 KT의 자회사를 1994년 인수해서 SK텔레콤으로 탈바꿈시켰어요. 맨 처음에 현대그룹이 건설회사를 인수해서 반도체 회사로 바꿨던 주인공인 하이닉스, 2012년 인수해서 SK하이닉스로 키웠죠. 자, 이와 반대로 SK바이오팜은 1993년 SK 지주사 직속으로 신약개발 R&D에 착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 최종현 전 SK 회장은 일찍이 바이오에서 미래를 보고 대동연구원의 관련팀을 직접 꾸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1998년 그룹 경영을 넘겨받았지만 기조는 계속됐어요. 2002년엔 2030년 이후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신약개발, 의약품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통합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을 키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2007년 SK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조차 바이오팜은 품 안에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룹 직속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시작된 SK바이오팜은 아예 그 어렵다는 신약 개발을 시작합니다. 1996년 솔리안페톨이라는 약에 대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고요. 2년이 지나서 이번엔 카리스바메이트란 약이 FDA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05년에도 2009년에도 신약 개발 절차가 착착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11년 SK에서 물적 분할해서 드디어 SK바이오팜으로 독립을 합니다.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해부터는 솔리안페톨이 미국 제약사와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고 중국 회사와도 기술 수출 계약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전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슬슬 커지니 이번엔 바이오팜에서 바이오텍을 분사해서 의약품 조달하는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역시 SK 지분 100%로요. 마침내 2019년에 1996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던 솔리안페톨이 FDA 신약팜의 허가를 얻었고요. 2005년 임상시험 승인을 얻었던 세노바메이트가 2019년 판매 허가를 얻었고요. 자, 1993년 시작해서 2019년에야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니 거의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죠. SK가 그동안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에 출자한 금액은 8천억이 넘는데요. 법인 되기 전까지 생각을 하면 투자 규모는 1조는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듯 애지중지 키운 바이오팜이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홀로서기를 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상장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SK바이오팜의 적정 기업 가치냐입니다. 아무리 신약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경쟁 제품은 있는지,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SK바이오팜의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를 좀 더 자세히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전폭적인 모기업의 지지를 받았지만 신약 개발에 워낙 많이 돈이 들다 보니 SK바이오팜은 여기저기 투자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씁니다. 바로 중추신경 관련 질병이었죠. 대표적인 게 뇌전증 그리고 기면증 치료제인데요. 가장 먼저 미국과 유럽 판매 허가를 받은 솔리안페톨은 수면장애 치료제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2019년 7월부터 유럽에서 2020년 5월부터 이미 판매가 되고 있죠.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시아 12개 나라를 제외한 나라에서의 솔리안페톨 개발, 상업화 권리를 기술 수출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재즈 파마슈티컬이 판매 중이죠. 재즈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오리지널 약이 자이렘인데요. 이 자이렘의 특허가 2023년 만료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하죠. 삼성증권은 솔리안페톨이 새로운 시장을 과점할 걸로 기대된다면서 매출액 기준 4에서 7% 로열티를 받을 걸로 기대했어요. 처방이 전분기 대비 41% 늘었다는 점도 희망적인 요인으로 봤습니다. 뇌전증은 간질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이걸 치료하는 세노바메이트 프로젝트를 보면요. 부분 발작의 경우 이미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유럽에는 판매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발작 빈도수 감소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고요.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사업화 권리는 아벨 테라퓨틱스사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 지금 유럽의약청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팔리기 시작한다면 로열티 수익을 받게 되겠죠. 삼성증권은 2030년 관련 매출액을 9억 8천만 달러, 시장 점유율 최대 30%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응증을 넓힌 전신 발작에 대한 약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봤을 때 미래가 더 기대된다고 봤죠. 여기에 미국 법인 SK 라이프사이언스에서의 의사 대상 선제적 마케팅을 직접 진행하고 있어서 비용도 조금 세이브가 됩니다. 그 밖에 집중력 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의 약에 대한 임상 1상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체 능력으로 뇌질환 치료제를 미국 시장에 시판한 국내 유일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시장 가치를 끌어올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FDA에 따르면요, 신경계나 정신과 질환 치료제는 임상 성공 가능성이 6에서 8%에 불과해서 항암 분야 다음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꼽히거든요. 파이프라인만 보기에는 SK 야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은 2018년엔 글라이식스 테라퓨틱스와의 합작 투자 법인을 만들고 지분 49%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2015년부터 희귀병 신약 개발에 매진하던 영국 회사인데 SK 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만성 변비 치료 후보 물질 렐레노프라이드라는 것의 잠재력을 보고 공동 개발하자고 손을 잡은 거죠.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의 신약 개발에 여전히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2019년엔 영국 아일랜드 원료 의약품 생산 스워즈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원래는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거였는데요. 망설임 없이 이걸 사서 SK 바이오텍 간판을 붙였죠. 한마디로 유럽에서 팔 약, 유럽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산 가능한 약은 연 8만 1000리터라고 해요. 그것도 항암, 항바이러스, 당뇨 치료제, 심혈관제 이런 최고 난이도를 가진 제약 제품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사에 100억을 투자하기도 했죠. 계열사 내 몸집 키우기도 한창인데요. 실제로 SK가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 SK 팜데코를 세웠는데요. 이 계열사가 SK 바이오텍, SK 바이오텍 아일랜드, SK 팜데코, 미국 법인, 미국 엠팩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해요. SK팜데코는 2025년 이후 위탁 생산 사업 가치를 10조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미 미국 보건복지부 의약품 공급처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 밖에 백신 사업을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혈액제제 전문기업인 SK플라즈마까지 바이오 4총사와의 시너지는 SK바이오팜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일단 뇌전증, 수면장애 치료제도 신약인데다가 나머지 파이프라인들도 임상 1상이어서 앞으로 적어도 최소 10년은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이미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마케팅에 쓰는 돈이 많아서 남는 돈이 별로 없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 처음이라는 것도 우려 요인이죠. 그렇다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니 솔리안페톨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 2개가 2020년 FDA와 EMA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든 파일을 좀 떼줘야 할 수도 있겠죠? 재즈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고요. 여기에 제네릭이 출시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파이프라인의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오랜 시간 비싼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 CDC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뇌전증 환자 수가 미국에서 340만 명, 전체 인구의 1.2% 정도고요. 기면증 환자 수는 더 적습니다. 미국에서 20만 명 정도예요.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같은 신약과는 시장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초에 파이가 큰 부분이 아니다 보니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가능성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류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이고 필연적인 질병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약품, 일동제약, 후광약품, 바이오젠 등이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뇌질환 관련 약을 개발 중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차세대 먹거리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도 여러 번이나 개발이 실패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개발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만큼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20년의 한우물 파기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데뷔한 SK바이오팜의 미래는 어떨까요? SK바이오팜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바이오 시장이 다른 업종과 다르게 실적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주로 뉴스라던가 임상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들쑥날쑥한데요. 바이오 분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견디실 강철 멘탈이 필요한 듯 합니다. SK바이오팜 요즘 주가가 좀 흔들리는 듯 하지만요. 어쨌든 공모가보단 훨씬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모 성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주가를 떠나서 우리나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삼성 같은 글로벌 탑 제약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SK바이오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